여러분들 책 42페이지입니다. 네. 자, 우리가 생태계라는 것을 보고 싶다. 자, 생태계에서 가장 작은 값인 생명체 하나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개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 하나를 딱 집었어. 세진이 딱 집었어. 그러면은 사람 종 하나의 개체를 딱 집은 거야. 지금 뭐 러셀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 종이 엄청 많죠. 그지?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게 된다면, 그러니까 같은 종의 개체를 묶게 된다면 개체군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지금 이 건물에는 사람만이 존재하겠나? 아니요. 사람의 개체군뿐만이 아니고 뭐 개미의 개체군, 거미의 개체군, 바퀴벌레의 개체군, 뭐 식물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개체군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개체군들을 다 모아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군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군집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환경이라는 요소를 넣게 된다면 하나의 생태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다, 그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개체군은 이 개체들, 같은 종의 개체들이 모였기 때문에 모두 같은 종이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되겠나? 자, 이거 여러분들 그 표에다가 넣어 주시고요. 자, 이런 생태계라는 것은 두 가지로. 왜? 왜, 저 뭐야, 저거. 오! 어디? 오! 그거 아까부터 날아다니고 있었어. 저 이 머리 앉을 뻔했어, 상호요. 자, 생태계라는 것은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로 나뉘게 됩니다. 다시 생물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나뉘게 된다.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 그리고 분해자. 자, 그리고 이렇게 비생물적 요소인데, 다시 생태계라는 것에서 생명체에 해당하는 군집 아래의 하위 단계들을 다 삭제시키고 나면 뭐가 남나? 다시 생태계라는 거에서 생명체에 해당하는 생물적 요소인 군집 아래의 하위 단계들을 다 지우면은 뭐가 남나요? 내가 혹시 말을 어렵게 한 거야? 생태계라는 것은 군집과 환경을 합한 게 생태계인데, 여기서 생물적인 내용인 군집 아래의 하위 단계들을 다 지우게 된다면 뭐가 남냐고. 환경이 남는다고요. 그래서 비생물적 요소는 이 환경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예시들이 빛, 온도 좋다, 물, 뭐 수분 이런 것들, 그리고 공기, 토양,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자는 거야. 뭐 더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생물적 요소를 조금 확인해 보시면은, 자, 생산자를 우리가 고급지게 어떻게 얘기하냐 하니까 독립 영양생물이라고 합니다. 자, 독립 영양생물이라는 것은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친구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행위를 해야 돼? 광합성. 훌륭합니다. 광합성 생명체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다. 물론 100% 광합성만이 여기 해당하냐라고 한다면 뭐 그러진 않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 자연 생태에서 99%는 광합성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정도 보시면 되겠다. 예시가 어떤 게 있어?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있을 것이고, 추가적으로 식물뿐만이 아니고 광합성을 하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식물성 플랑크톤도 여기다가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소비자입니다. 소비자는요, 우리가 고급지게 종속 영양 생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 소비자는 스스로 양분을 못 만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 돼요. 그지? 그런 것들. 그래서 포식을 하는 친구들을 얘기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시들이 여러 동물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뭐 동물성, 플랑크톤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플랑크톤이 뭐냐고? 스폰지밥에 나오는 스폰지밥에 나오는 그 초록색 눈 하나짜리. 그쵸? 생물이에요? 생물이죠. 여러 가지. 식물성 플랑크톤의 하나의 예시가 남세균입니다. 오케이. 세균은 네. 세균인데도 생산자. 네. 광합성을 하니까 그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분해자는 뭐 하는 거야? 분해. 뭘 분해합니까? 영양분? 아니 약간 그 죽은 썩은 동식물, 뭐 소비자 혹은 생산자 이런 사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분해를 해서 여기에서 양분과 에너지를 얻는 친구들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예시가 어떤 것들이 있어? 버섯 좋아요. 곰팡이. 곰팡이 좋아요. 세균. 세균 좋아요. 뭐 이런 친구들 등등 있다. 그래서 fungi가 뭡니까? fungi. 펀가이 재밌는 남자. 펀가이 말하는 거예요? 펀 fungi. 아, 뭐지? fungi. 박테리아가 뭡니까? 박테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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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키아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박테리아가 뭐야? 세균. 얘가 세균이에요. fungi는 곰팡이? 균류입니다. 곰팡이 이런 친구들, 곰팡이, 버섯 이런 친구들은 fungi에 해당이 되고요. 세균이라 불리는 박테리아라고 하는 무슨 뭐 균으로 끝나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모두 박테리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명 분류 체계라는 것이 있죠. 그지? 뭐 동식물, 원생생물, 뭐 원핵생물 이렇게 쭉 해가지고 쭉 나눠서 뭐 5개의 값으로 나누잖아. 그지? 5개의 개로 나누는데 그런 것과는 관련이 있어 없어. 그런 걸로 나누는 거 아니야. 그지? 지금 얘기했다시피 박테리아라는 것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걸러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43페이지의 내용을 좀 보시면 돼요. 43페이지에 자료 플러스 있죠. 여기 내용을 좀 보시면 돼. 이거 좀 생각을 할 수 있으면은 다 맞힐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내가 정말 못해 먹겠어. 그러면은 자퇴해야 돼요. 뭔가 저를 자꾸 겨냥하는 것 같아서. 아니요. 근데 다른 데서 수업을 해도 똑같이 얘기해. 아, 그래요? 왜냐면 되게 상식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면서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한다면은 공부에 재능이 없을 수 있으니까 자퇴를 하라고. 전 이것 때문에 작가가 아니에요. 그래. 그냥 다른 성적이나 뭐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자퇴를 한 거잖아. 그지? 어쨌든 근데 정말로 이런 거를 잘 못하겠어요. 난 이게 정말로 어려워요. 그러면은 진짜 자가 진단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니까 이런 생태 내에서 뭐 생물과 비생물적 요소 그리고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런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요, 안 주고받게요? 주고받게요. 자, 그러면은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적 요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광합성. 광합성 좋죠. 그런 거라든지 뭐 혹은 내가 여름철에 너무 밖에 많이 나가 있었어. 그럼 어떻게 돼? 더워요. 타요. 타요. 그지? 내가 탑니다. 나는 소비자인데 빛을 많이 받았더니 나의 피부가 변했어. 영향 받았죠. 이런 것을 우리가 작용이라고 합니다. 작용. 깍으로 가능할까요? 네. 어떤 예시가 있을까? 물을 먹어요. 그럼 어떻게 돼? 맛있어요. 물이 맛있어? 죽어요? 죽어? 물 마시면 죽어? 지렁이 때문에 토양이 좋아져요. 역시 학습을 했는 자는 다릅니다. 좀 지렁이가 토양을 지나다니다 보면 토양이 비옥해진다. 이런 것도 괜찮고 뭐 지금 우리 이 교실만을 예로 들었을 때 또 우리가 계속해서 뭘 하고 있어?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날숨에는 어떤 공기, 어떤 기체가 많이 들어있어? 이산화탄소 기체가 많이 들어있죠. 그러면은 이 교실 내에서의 공기 조성이 달라질 수 있나요?
있다는 거야. 그지? 이런 공기 조성이 달라질 수 있어 라는 것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런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끼리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안 주고받아? 주고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상호작용이라고 해요. 알겠죠? 상호작용입니다. 더 작은 값으로 조금 얘기를 한다면은 포식과 피식이 제일 대표적인 예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생 있죠? 기생이 어떤 거야? 기생충. 벌. 벌? 기생벌? 그게 뭐지? 어떤 거지? 이상 안 하는 그 이상한 것들이 음. 알을 내번에 안에 몸에다가 낳는 거야. 그 몸 안에서 길러져가지고 나중에 몸을 찢고 나오겠네요. 그지? 그런 내용. 특히 지금 같은 계절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곤충 중에 뭐가 있을까? 사마귀. 사마귀에 뭐 어떤 기생충 있죠? 연가시. 연가시. 그죠? 연가시.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생이죠. 연가시에 감염된 사마귀는 좀 맛이 가 있다. 좀 멍청해요. 반응 잘 안 하고, 진짜로. 반응을 잘 안 합니다. 물 좋아한다고 하죠. 그지? 뭐 이런 연가시, 기생충. 혹은 공생관계도 있습니다. 공생관계에서 상리공생이라고 한다면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것. 편리공생이라 한다면은 둘 중에 하나만 이득을 보는 것. 그죠? 하나는 손해보는 거 아니야. 하나가 손해를 보는 순간 그것은 기생이라고 해야 돼요. 알죠? 이런 것들이 예시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우리가 모두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예시들을 여러 가지를 확인을 해 가면서 이게 작용인지 반작용인지 상호작용인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렵냐라는 거야. 어려우면 자퇴하시라고. 알겠죠? 자, 43페이지 아래쪽에 예시들 볼 수 있도록 해보자. 자, 첫 번째는 빛과 생물 간의 관계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첫 번째는요, 빛의 세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뭐 잎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리기 귀찮은데? 자, 잎이 앞면이 되게 두꺼운 친구가 있고요. 잎이 앞면이 얇은 친구가 존재.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자, 그쵸? 빛의 세기가 강한 것은 이렇게 잎의 앞면이 두껍고요. 빛의 세기가 적은 것은 잎의 앞면이 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양엽이라고 하고요. 얘를 음엽이라고 합니다. 잎 엽자를 썼다. 자, 근데 이제 당연히 뭐 빛이 잘 들어오는 곳은 이렇게 우리가 울타리 조직이라고 한단 말이죠. 빽빽하게 이제 세포가 있는 곳이. 자, 앞면이 이렇게 울타리 조직이 두꺼운 형태를 띠는데 빛이 잘 안 들어오는 쪽에서는 이렇게 많이 만들 필요가 없죠. 다 활용을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손실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얇게 설정한다라고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점은 어떤 식물이 양엽을 갖고 있어. 그러면 모두 다 양엽을 갖냐? 아닌 거야. 하나의 나무지만은 양엽을 가질 수도 있고 음엽을 가질 수도 있어요. 어떠한 말이냐니까 나무가 이렇게 존재. 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을 때 위쪽에 존재하는 친구들은 태양 에너지를 되게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그지? 그러면 뭐가 발달하냐? 양엽이 발달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되게 아래쪽에 있고 안쪽에 존재해요. 이런 친구들 햇빛 잘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얘네들을 양엽으로 만들어도 괜찮을까? 손실이죠. 왜 굳이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엽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나의 나무에서, 하나의 개체에서도 양엽과 음엽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이 그래프를 선생님이 넣어놨는데 뭐 광포화점이라든지 보상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문제의 난이도가 좀 높게 나온다면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보상점이라는 부분은 이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값이랑 산소가 나오는 값이랑 비교해 봤을 때 산소의 양이 플러스가 되는 걸로 바뀌는 지점을 우리가 보상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입, 이 빵인 지점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광포화점은 말 그대로 빛의 세기를 아무리 세게 만들어도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양이 한정된 것을 얘기합니다. 더 이상 늘지 않는 인 거야. 알겠죠? 근데 왜 책을 그걸 쳐다보고 있어? 원래 잡아가지고 아까 그럼 내가 어떤 그래프 얘기하는지 알고 있어? 이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지금 열 수가 없어. 왜? 이거 지금 겁나 튀어나니까 대벌레가 생긴 거. 별로 안 컸어. 근데 그거 진짜 대짜 컸어요. 근데 시체가 지금 진짜. 알겠어. 그러니까 자가 진단이 똑바로 안 되시냐고. 뭐가 우선순위인지 이해가 안 가? 저게 우선순위긴 한데 그럼 뭐 안 쓰는 엔제로 바꿔치기 하든가. 그게 아니라 응? 여기 붙어 있어요. 닦아 그러면. 시가 없어. 뭐 어떻게 할까? 쌤 뭐 어떻게 해줘야 돼? 공부하기 싫으면 말든가. 응? 그건 아닌데. 오! 여기 건져. 선생님 진짜 커요. 알겠어. 그 각닭이라는 친구죠. 목이 아니고 각닭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들은 입이 없습니다. 진짜로요? 네, 입이 없어서 우리를 해치지 않아요. 진짜로요? 진짜죠. 그렇게 징그럽게 뭐 엄청 제가 자라면 엄청 크게까지 자라지. 한 이만큼씩 자라거든요. 맨날 막 다리 엄청 벽면에 붙어 있고 모기가 아닙니다. 각닭이라는 친구인데 입이 없어요. 주둥이가 없어. 물수가 없어. 그래서 말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기간이 되게 짧아요. 저 친구들이. 미안하네. 뭐 그래서 해치지 않으니까 뭐 괜찮은 친구 중에 하나인데 뭐 이미 죽은 거 어떻게 하나. 뭐 어쩔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43페이지 아래쪽 빛과 파장에 대한 값이 나옵니다. 파장 우리가 고급지게 적고 싶으면은 이렇게 적어준다. 어떻게 읽어? 람다라고 읽죠. 람다. 아, 저 화살 건 아니야. B는 묵음입니다. 알겠죠? 람다. 이 파장이라는 걸 우리가 언제 배웠을까? 해수. 그죠? 중1 때 배웠는데, 근데 이제 좀 가까운 시점으로 돌아오시면 통과 원에서 물리 저거 할 때 그 스펙트럼. 스펙트럼 때 나오죠. 스펙트럼을 좀 봐주시면 좋은데, 자, 오른쪽이 빨간 계열이라고 하고, 좌측을 뭐 파란 쪽이라고 했을 때, 어디가 에너지가 높아? 보라색이 그쵸. 보라색 쪽, 파란색 쪽이 에너지가 높아요. 빨간색 쪽은 에너지가 낮아. 자, 파란색 쪽의 파장이 어때? 짧아요. 오. 빨간색 쪽이 파장이 길어요. 자, 이런 거 나온다. 알겠지? 자, 이것은 물리학을 하든 화학을 하든 필요합니다. 그래서 알고 있으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라는 것은 파장과 반비례한다라는 값을 좀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이때 물이 있어요. 자, 여기서 살아가는 조류들이 다르다고 합니다. 자,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올 때 태양빛에는 자외선도 있고요, 뭐 가시광선도 있고, 뭐 적외선도 있고 다 있어요. 자, 여기서 이름을 보시면 되는데 이 파란색 쪽, 보라색 쪽이죠. 보라색 쪽이 뭐랑 연결이 돼 있나? 자외선이랑 연결이 돼 있죠. 붉은색 쪽은 적외선 영역입니다. 우리가 자색 고구마라고 얘기하잖아. 그지? 자색. 무슨 색이야? 보라색 고구마. 그죠? 그래서 보라색 계열 쪽인 거고, 빨간 쪽은 붉을 적자 쓴다. 그지? 이런 거는 기본 한자 상식이죠. 상식. 자, 그렇기 때문에 적외선 영역, 그러니까 빨간색에 가까울수록 에너지가 어떻다? 에너지가 낮은, 그치, 약한 값을 띱니다. 그래서 빨간 빛은 조금만 들어가요. 그런데 보라색 쪽, 파란색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지죠.
그러면은 아주 깊은 데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따라서 조류들이 이용하는 영역들이 다르다라고 합니다. 자, 뭐 이런 값들이 나타나요. 자, 파장이 긴 파장을 쓰는, 그러니까 에너지가 작은 영역을 쓰는 친구들이 녹조류들입니다. 그리고 중간의 영역을 쓰는 친구들이 갈조류, 아주 깊은 데까지 쓰는 친구들이 홍조류, 이렇게 있더라. 오케이. 예시들까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녹조류의 예시. 자, 녹이래. 무슨 색깔이어야 돼? 초록색. 파래. 자, 갈조류, 갈색입니다. 어떤 거? 미역. 하나 더 있다면? 너구리에 들어있는? 다시마. 너구리 좋아하나? 너구리에 있는 다심 안 좋아해? 너무 많았어요, 이거 방금 소리 다시. 너구리가 어떻다고? 너구리 너무 많았어요. 나 이거 쇼츠로 올려야겠다. 우와! 너구리 너무 많았어요. 왜 먹어요? 쫄깃쫄깃 오동통통 농심 오구리를 오구리 뭐 너구리? 너구리 먹는 사람들은 계란 안 풀어서 먹어요. 보통 안 풀어서 먹죠. 계란을 풀어서 먹어야죠. 너구리를? 아니, 제 너구리가 맛없어요, 그냥. 너구리 맛있는데? 개인적인 취향은 존중하겠습니다. 알겠죠? 홍조류 무슨 색? 빨간색. 예시가? 김. 김은 붉은색이죠. 쌤 어떻게 해보라고 했어? 해봤어? 학교 급식에 나온 적 있나요, 김? 저는 김 안 좋아해서 안 받아서 안 했어요. 옆에 친구 거 뺏어서 했어야지. 빛에 비춰보면 얇은 층이 붉은 색상으로 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붉은색 맞아. 얘를 겹쳐서 놓으니까 새까매 보이는 거죠. 그리고 건조를 시켰으니까 더더욱이. 자, 어쨌든 이런 것까지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자. 1조 시간 나옵니다. 자, 해가 얼만큼 떠 있냐에 대한 내용이야. 그림 귀찮다. 자, 해에 달리 이렇게 그릴게요. 적을게요. 보면은 해가 긴 친구가 해가 길 때, 그러니까 빛이 많이 주어질 때 꽃을 피우는 식물이 존재한다. 이런 친구를 우리가 장일 식물이라고 합니다. 거꾸로 밤이 길어야 꽃을 피우는 식물이 존재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단일 식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중간에 끊어지면 안 돼요. 알겠죠? 중간에 끊어지면 안 돼. 중간에 끊어지면 꽃을 안 틔웁니다. 물론 이거 뭐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그래.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까탈스럽게 나온다면은 뭐 그런 값들을 좀 줘요. 여러 가지를 쭉 주면서 중간에 끊었니, 안 끊었니 이런 거 하면서 꽃을 피웠니, 안 피웠니 생각을 조금만 해보시면은 이런 조건들이 있는 거구나를 찾을 수가 있다. 알겠죠? 예시들도 좀 살펴보면 좋겠다. 자, 장일식물의 예시. 장일식물 하면은 우리가 봄철에 피는 것들 생각해보면 좋습니다. 봄철에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것들 뭐 있을까? No.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시금치인 것 같아요. 봄, 여름 이렇게 넘어갈 때 초여름 이런 때 있죠. 단일 식물의 예시는 가을 생각해주면 좋아요. 가을 식물 뭐 있어? 말고 코스모스 좋아요. 또 국화 좋습니다. 국화 이런 것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알겠죠? 그 다음에 1조 시간과 뭐 동물 얘기도 간간히 나옵니다. 한번 읽어 보시면은 되겠다. 간간히 이런 뭐 1조 시간이 어떨 때 뭐 알을 까니 마니라는 게 나오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문제를 낸다면 자료를 충분한 값을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어찌 다 외우고 삽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빛과 생물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양엽이니 음엽이니 결정되는 것은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 중에 뭐야? 작용이 되겠죠. 빛의 세기를 바꿔줬더니 잎의 두께가 결정이 된 거죠. 비생물적 요소 때문에 생물적 요소가 영향을 받았다. 이거는요. 작용이죠. 그지? 빛의 파장에 따라서 이 생명체가 사는 분포가 달라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요. 이 작용이죠. 그지? 빛을 얼마나 오랫동안 줬냐에 따라서 식물이 꽃을 피울까 말까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지. 자, 이런 것들 판단하실 줄 알면 되겠다는 거야. 그 다음 뭐에 대해서 나오나? 온도에 대해서 나오네요. 자, 온도에 대해서 식물부터 나오네요. 자, 식물부터 말씀드리면은 뭐 간단히 두 가지 정도 보시면 됩니다. 낙엽수랑 그 뭐라고 하지? 사계절 내내 꽃 낙엽을 떨어뜨리지 않고 항상 푸른 아니요 소나무가 예시고 화렵수 낙엽수와 화렵수. 낙엽수는 말 그대로 낙엽을 떨어뜨린다라는 내용인 거고 화렵수 같은 경우에는 뭐 안 떨어뜨립니다. 사철나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사철나무. 그래서 예시가 방금 뭐 소나무 이런 친구들 있죠. 항상 푸른 친구들. 그리고 뭐 낙엽수는 이제 낙엽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좀 변합니다. 가을철에 지금 많이 보이죠. 근데 뭐라는 거야? 화렵수랑 낙엽수, 화렵수가 낙엽수잖아. 방금 내가 뭐라 했어? 사철나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사철나무. 사계절 내내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자, 이게 온도에 따라서 바뀌는 값이다라고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물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냐 하니까 첫 번째로 그 겨울잠 이런 거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온도가 낮아지면은 먹이 활동에 대해서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먹이를 엄청나게 먹어놓고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이 꽤 있죠. 어떤 것들이 있어? 곰, 또 뱀, 또 개? 개구리, 또 다람쥐, 뭐 이런 것들 뭐 엄청 많다, 그지? 이런 친구들이 온도가 낮아지면은 먹이 환경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 엄청 먹어가지고 살 엄청 많이 찌워 놓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깨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면 다람쥐가 이렇게 막 배 처부른 상태에서 겨울잠 막 자. 그러다가 갑자기 좀 배고픈 것 같은데 하면서 나가는데 씨부렁 그거 다 눈밭이야.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돼요. 그러면 죽어야지. 진짜요? 그럼요. 다시 들어가면 되죠. 먹이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다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렇지, 내가 에너지를 더 이상 쓰기 힘든 상황인데 모아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아두는데 덜 모아둔 거죠. 모아두기도 덜 모아두고 내가 덜 처먹어 놨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먹이 활동을 내가 충분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깨서 이제 뭐 찾으러 돌아다니겠지. 그러다가 뭐 잘 살 수도 있는데 보통은 뭐 겨울에 도토리가 없잖아. 그러네요. 그지? 그런 경우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온도 같은 경우에 이제 정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뭐야? 뭐 여우 관련돼서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지? 북극여우랑 뭐 온대도 있고 사막여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보면은 말단부의 차이가 난다라고 나와요. 귀라든지 꼬리라든지 이런 것들. 북극여우는 말단부가 작아.
사막여우는 커요. 몸통의 크기는 북극여우가 커요. 사막여우는 작아요. 이런 일이 있다. 왜? 이것은 열의 방출과 관련이 있습니다. 열이 잘 방출이 되려면은 공기와 닿는 면적이 많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말단부를 많이 늘리는 것이 이게 열 방출하기에 적합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몸통 사이즈를 키워버리면 어떻게 돼? 공기랑 마주하는 값이 적어지게 되죠. 몸 내부를 키워버리면. 그지? 그래서 내부는 열을 잘 방출하고 싶으면 내부는 줄이고 외부를 늘려주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막여우는 이것을 택했다라고 정도 보시면 됩니다. 뭐 북극여우는 까꾸로다. 그래서 교재에 또 사막여우 그리고 뭐 북극여우, 온대여우 넣어놨습니다. 한번 확인하시고요. 계절형도 있는데 계절형은 이제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좀 적다라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물과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 식물 보시면은 자 물이 적은 데서 살아가는 친구가 존재합니다. 물이 잘 안 내리, 비가 잘 안 내리는 거야, 그지? 자, 이런 친구들은 비가 간간히 내렸을 때 내가 물을 많이 저장을 시켜놔야 돼요. 그래서 저수 조직이라는 것이 저수 조직이 잘 발달합니다. 선인장 이런 친구들 있죠. 그 다음 물이 많은 곳 수상식물들 좀 생각하면 좋은데 이런 친구들은 물이 너무 많아. 숨쉬기가 불편해요. 그럼 뭘 해야 돼? 기공을 많이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무슨 조직이지? 통기 조직. 공기가 잘 통해. 그럼 통기 조직이 잘 발달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동물 보시면은 자 물이 적은 지역에서 살아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특히 뭐 낙타 이런 것들 있죠. 낙타는요 소변량이 굉장히 소변을 잘 안 봐요. 그지? 왜? 물이 잘 없으니까 내가 밖으로 물을 버리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소변을 잘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변의 농도가 굉장히 짙다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곤충이라든지 파충류들이 곤충 이런 것들이 밖에 표면이 키틴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것들 수분 증발을 최소화하자라는 내용들을 뭐 담아 놓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공기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예시들이 어떤 거 있냐?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의 적혈구 수가 많다. 이런 것들 있죠. 산소 운반을 더 잘 하기 위해서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적혈구 수가 많아.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광합성을 한다든지 하면은 뭐 산소의 농도가 달라지겠죠. 이런 것들 공기 조성을 바꿀 수 있어. 이런 뭐 예시들 쭉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토양 관련돼서 아까 전에 세진아 뭐라고? 지렁이가 흙을 쭉 파먹으면서 지나가면은 똥구녕으로 나온다고. 그게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뭐 이 낙엽을 떨어뜨리잖아, 그지? 낙엽 이런 것들이 분해자의 역할로 인해서 또 요것도 비옥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예시로 들 수가 있겠다. 작용인지 반작용인지 그런 거는 뭐 알아서 잘 체크를 하시는데 이런 게 뭐 반작용 예시가 될 것 같고요. 이게 반작용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작용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 작용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48페이지) 볼 수 있도록 하자.
왜? 왜 이렇게 힘들다? 힘내. 약간 건조하지 않아요, 너무? 그런가? 그건 날씨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너무 건조해요, 눈이랑 목이랑. 얘 보여? 가루가 너무 많이 묻어 이게 수업을 하면. 응? 계속 판수하면 이렇게 가루가 계속 떨어지니까. 자, 생태계 평형 48페이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없다. 뭐 이것도 좀 상식적인 내용 얘기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생태계라는 것을 우리가 뭔지 좀 배웠다, 그죠? 그리고 이 환경과 생명적 관계에 있어서, 요소에 있어서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 그런 예시들도 보시면서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럼 이 생태계라는 것이 뭐 바뀔 수가 있다고. 우리가 거기에 안에 있는 뭐 생물적 요소라든지 환경에 따라서 이 생태계라는 것이 평형이 깨질 수도 있다. 뭐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건데, 자, 첫 번째는 이제 생명체들끼리의 얘기입니다. 먹이, 사슬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슬. 사슬이라는 것이 일자로 쭉 나열이 되어 있잖아, 그지? 사슬이 뭐야? 체인. 못 그립니다. 못 그리겠어요. 자, 일자로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거 얘기한다. 그래서 먹이 관계에 있어서도 계속 뭐 한 줄로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식물 생각나는 거 하나 얘기해봐. 잔디. 왜요? 잔디 누가 먹을까? 잔디 누가 먹어요? 애벌레. 잔디. 고양이가 먹을까? 고양이가 잔디 먹어요? 먹으면 안 되나? 고양이 키우시는 거 아니에요? 어. 고양이들 먹는 캣 그라스라는 거 알고 있어? 어. 그거 먹지 않아요? 잔디 대체제로서 잔디는 좀 안 되나? 죽는 거 아니에요? 죽어? 죽지 않아요, 그거? 독성이 있으면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치지 않고 자연적인 거 먹으면 괜찮아요. 그럼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식물마다도 독성이 있냐 없냐가 다 다르니까. 죽을걸요? 생긴 거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귀리 이런 거 먹이잖아. 네. 귀리를 먹이자, 잔디 말고. 자, 귀리를 고양이가 먹는다. 고양이 누가 먹을까? 사자. 사자가? 사람이? 조금 그런데 이거. 아, 이거 누가 잘못했어요. 고양이를 먹는 거 사자. 아니, 애초에 아, 고양이 네. 안 먹혀요. 근데 사자는 같은 종류니까 안 먹죠. 아니, 사자 가슴을 아닐걸? 고양이과죠. 응. 선생님 왜 그래요? 왜?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왜? 좀 고양이 너무 그렇다. 고양이 말고? 고양이랑 속상해요. 왜? 아니 삭을 먹는 애들이 또 있어요. sak을 먹는 애들이 있겠죠. 그냥 어. 편한 아씨. 토끼. 메뚜기. 기 메뚜기 먹어요? 벼도 먹는데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뭐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따지면 나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오리 메뚜기 누가 먹을까? 오리. 오리? 오리고기 맛있겠다. 오리고기! 맛있겠다. 사람 하자. 자, 이렇게 하자. 자, 요런 단편적인 것을 우리가 먹이, 사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귀리라는 것, 광합성 해, 안 해? 식물이니까 하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생산자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야. 그럼 나머지 친구들은 뭐에 해당이 됩니까? 소비자에 해당이 된다인데, 우리가 먹이 관계에 있어서 이 다음 단계로 가는 거를 우리가 영양 단계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위쪽으로 갈수록, 위쪽에 있는 포식자일수록 우리가 상위 영양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래쪽을 하위 영양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내용 괜찮죠? 이거 뭐 용어 설명입니다. 자, 이런 먹이 사슬이 여러 개가 엮여 있으면 먹이 그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먹이 그물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을 조금 빌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나무가 있다. 나무를 누가 이용을 해?
아이씨, 그 책에 있는 대로 해. 나비. 그거 나비잖아. 아, 씨, 책에 있는 대로 하라니까. 송충이. 나비, 다람쥐. 송충이, 다람쥐. 다람쥐, 쥐. 쥐. 땅 안에 있는 애들은 안 할게요. 그 다음은 토끼. 토끼. 앞에가 토끼예요. 그 다음 거 거미. 거미, 지네. 지네. 끝이야? 네. 그 다음은 도마뱀. 도마뱀. 아니 거기 왜 아, 끝이냐고 했는데 얘라며. 누가 얘라고 했어? 네가 그랬잖아. 내가 그랬어. 너가 그랬어. 그래요? 그 다음 참새. 참새. 아니 씨. 영상 들려면 진짜 도마뱀이라고 그랬는데. 손 아파. 뱀. 뱀. 네. 그 다음 매야. 네. 네. 족제비. 자, 족제비도 있어. 소다도 들어가요. 자, 나무를 나비가 이용해요. 송충이도 이용해요. 다람쥐도 이용하고 쥐도 이용해. 토끼도 이용해. 자, 거미가 누구를 먹어? 나비. 또 송충이. 송충이. 또 쥐까지는 먹을 만. 쥐는 안 되죠. 없어요. 없죠. 지네는 송충이. 송충이. 나비도 먹을 수 있지 않아요? 없어요. 없어? 딴 거 없어? 도마뱀은 송충이. 송충이. 없어? 자, 참새는 누구 먹어? 거미. 거미. 송충이. 송충이. 지네. 지네. 도마뱀. 도마뱀. 참새 도마뱀 먹을 수 있나?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음. 뱀은요? 도마뱀? 그 앞에 또 있어야 될 텐데. 쥐. 쥐. 또 도마뱀. 끝인가? 다람쥐, 토끼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먹지 않아요? 뱀은? 그래서 다큐멘터리 보는데 다람쥐가 뱀 싸대기 때려가지고 뱀 먹고 있었어요. 자, 매 봅시다. 매는 누구 먹어? 토끼. 잠깐만. 토끼, 다람쥐. 다람쥐, 참새. 쥐, 참새, 뱀. 가지. 자, 여기까지 족제비 안 할게요. 자, 보시면은 얘가 지금 생산자야, 그지? 자, 그 다음에 나머지를 모두 다 소비자라고 하는데, 자, 이때 각각 영양 단계를 설정을 하자고. 생산자를 이용을 하는 친구를 우리가 1차 소비자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1차 소비자를 먹으면 뭐가 돼? 2차 소비자라고 합니다. 되겠죠, 이거? 자, 2차 소비자를 먹어. 그럼 뭐야? 3차 소비자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나를 먹는 친구가 없어. 그럼 난 뭐야? 최종 소비자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1차 소비자를 먹으면 뭐야? 2차 소비자입니다. 참새 2차 소비자인가요? 네. 맞아요. 2차 소비자야. 자, 2차 소비자를 먹으면 3차 소비자라고 했어. 참새 3차 소비자인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참새는 2차 소비자이자 3차 소비자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매 같은 경우에 최종 소비자가 맞긴 한데 몇 차에 해당이 될 수 있어? 2차 괜찮나요? 3차 괜찮나요? 그리고 최종 소비자도 해당이 되겠다 라는 거야. 알겠죠? 자, 이렇기 때문에 각각의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른 겁니다. 지금 이러한 환경에서 참새가 2차 소비자이자 3차 소비자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다른 환경에 가서도 2차 소비자이자 3차 소비자일까?는 모른다는 거야. 그 환경에 맞게끔 설정해 주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요런 것 정도 할 줄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생태계에서의 에너지 흐름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자, 어떤 것이냐? 다시 생산자가 있고, 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이렇게 맞게요. 그리고 분해자라는 것을 우리가 0 까먹고 있었네, 그지? 자, 꺼내주겠습니다.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한 것은 에너지의 이동이고요.
파란색으로 하는 것은 물질 양분이라고 해야 될까? 에너지와 물질이라고 할까요? 물질. 유기물, 물질의 이동. 자, 이런 건데. 자, 생산자는 누구에게 에너지를 받는 것이야? 다시. 생산자는 어떤 친구들을 생산자라고 하기로 했어? 식물만? 쌤이 그렇게 알려줬나? 그치, 독립 영양 생물이라고 했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 그럼 그걸 누구에게 받는 거죠? 중에 누구요? 그렇죠, 에너지. 빛 에너지를 받아야겠다는 거야. 그치? 자, 우리 지구 같은 경우에는 태양에서 에너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양분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을 이제 1차 소비자가 먹어서 에너지로서 만드는데 그 전에 이 생산자가 세포호흡 해 안 해? 합니다.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세포호흡을 해. 그래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값이 있어요. 그리고 1차 소비자가 먹으면서 1차 소비자에게 에너지가 이동이 되는 것이야. 되겠죠? 자, 1차 소비자 세포호흡 해 안 해? 합니다. 빠져나가고 2차 소비자가 먹어서 이동이 되는 거죠. 2차 소비자도 세포호흡 할 것이고 그게 3차 소비자에게 남은 것이 넘어갈 것이야. 그리고 3차 소비자가 세포호흡을 해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모두 다 분해자가 또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물질 또한 마찬가지. 생산자에서 1차, 1차에서 2차, 2차에서 3차, 그리고 분해자들은 모두 다 이용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 에너지라는 것이 고스란히 상위 영양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왜? 뭐 때문에? 세포 호흡을 해서 밖으로 빠져나간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가 상위 영양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생태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 어떻게 생겼어? 삼각형으로 생겼어요. 그지? 아래쪽이 굉장히 크고 위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삼각형으로 생겼다. 그래서 뭐 좀 안 그릴게요. 그리는 거 좀 생략하자. 49페이지에 위쪽에 나와 있습니다. 삼각형으로 생겨 먹었다. 그죠? 모양새가. 자, 이때 생태 피라미드에는 총 3가지의 값이 나와요. 개체 수, 생물 량, 그리고 에너지, 이렇게 3가지가 나온다. 그러면 자, 제일 아래에는 생산자가 존재를 하는 것이고 위쪽에 뭐 1차, 그 다음 2차, 3차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개체 수, 생물량, 에너지는 모두 다 생산자가 제일 큰 값이고 최종 소비자가 가장 작은 값을 띄어야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되겠죠?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개체수가 상위 영양 단계가 더 많아요. 그럼 돼? 안 돼? 안 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지? 내가 먹을 게 부족해지는 거야. 그러면은 개체수가 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또. 그죠?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생물량이 뭔지 이제 뭐 물어보는 그런 문제는 아직 본 적이 없지만은 궁금할 수는 있죠. 단위를 보면 좋아. 단위가 그램 퍼 제곱미터라고 나와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제곱미터는 뭐에 대한 값이야? 그죠? 넓이, 면적에 대한 값이야. 그램은요? 질량에 대한 값이야. 이 단위 면적당에 얼마만큼의 질량을 가지고 있냐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생산자로 갈수록 개체수가 많아. 그럼 생산자로 갈수록 질량이 어떻게? 커지겠죠? 그걸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에너지는 아까 여기에서 이야기가 됐다.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자,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죠. 세진은 뭐야? 네? 뭐야? 에너지 효율은 어때? 에너지 효율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증가해야 됩니다. 다시, 에너지는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줄어들어야 돼. 그런데 에너지에 대한 효율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증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에너지 효율 어떻게 구한다? 이 에너지 효율은 전 단계의 에너지 분의 현 단계의 에너지를 하시면 되고, 퍼센테이지가 궁금하시면은 퍼센테이지가 100분율이잖아. 곱하기 100을 하시면 돼요. 자, 이 현 단계라는 것은 뭐 지금 설정해주는 값이 있을 것이라고. 자,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이 어떻게 돼? 라고 한다면 생산자의 에너지분의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하시면 돼요. 자,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이 어떻게 돼? 하니까 1차 소비자분의 2차 소비자 에너지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아래쪽 에너지 효율에 자료 플러스에다가 선생님이 계산했는 거 다 넣어놨어요. 자, 지금 보시면 생산자의 에너지 효율도 구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의 에너지 효율은 태양 에너지를 주는 값 있죠. 태양 에너지 나한테 주는 값 분의 내가 실질적인 값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했더니 이게 얼마야?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170만 분의 2810 해서 1.2%가 나옵니다. 계산 다 안 해도 되죠? 다 해놓은 거니까 내가 직접 다 두드려 본 거예요. 알겠죠? 진짜로요? 그럼요. 만들 때 내가 직접 다 두드려 봐야지. 자, 그 다음에 1차 소비자가 여러분들 1차 소비자 봐봐. 3021 있죠? 그림 보이나? 3021 중에서 뭐래? 1차 소비자 전 단계가 생산자죠. 생산자가 2810이다. 2810분의 1차 소비자가 궁금한 거니까 3021 하면 돼요. 이게 몇 퍼센트 나오더라? 14.5%가 나오더라. 되겠죠? 그 다음에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이 궁금해? 그러면은 1차분의 2차를 하시라고. 3021분의 505 하시면 된다. 16.7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3차 소비자 어떻게 구한다? 2차분의 3차 하시라고. 그럼 505분의 128 25.3%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조심하셔야 되는 거, 일반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맞아요. 일반적으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줄 때 아니게 줘도 괜찮아요. 중간에 살짝 꺾어가지고 무조건 상승이 안 되게끔 만들어 줄 수가 있긴 합니다. 보편적,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무조건 그래야 된다라는 것은 또 아닌 부분이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아래쪽 생태계 평형 나옵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니고요. 자, 포식과 피식 관계 있는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눈신토끼랑 스라손이다. 자, 눈신토끼랑 스라손이 중에 누가 포식자입니까? 스라소니가 포식자예요. 눈신토끼가 피식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먹히는, 먹는. 자, 그러면은 어떤 친구의 개체수가 더 커야 돼? 토끼의 개체수가 더 커야 돼요. 왜? 하위 영양 단계니까.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은 파란색이 눈신토끼입니다. 자, 그때 눈신토끼의 개체수가 많아져. 그러면은 스라소니 입장에서 먹을 게 많아져요. 그럼 나는 살기 좋은 환경이죠. 그러면은 아이를 더 많이 낳는 거야. 근데 아이를 너무 많이 낳으니까 이제 먹을 게 어떻게 돼? 줄어들게 되죠. 눈신토끼의 개체수가 줄어든다. 여러분들 그래프 계속 쭉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눈신토끼 수가 갑자기 쭉 줄었어. 누구보다? 스라소니보다 더 줄었어요. 그럼 스라소니가 먹을 게 없죠. 그럼 스라소니의 개체수가 어떻게 돼?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눈신토끼가 나 먹을래 없네? 어떻게 돼? 살기가 좋아져요. 다시 증가하는 거야. 사이클이 없어. 있습니다. 주기적인 변동값이 존재한다. 이거 지금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뿔사슴과 늑대. 자, 이거 뭐 격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읽어보시면은 뿔사슴 빨간색이다. 1900년경 미국 본토에서 얼어붙은 호수를 가로질러서 로열 섬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1950년경 이제 늑대 또한 넘어오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뿔사슴과 늑대의 개체구는 이 입과 입줄 없이 격리되었다. 그러니까 로열섬에 갇혀서 서로에 대한 포식과 피식 관계를 이루었다라고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아래 생태계 평형 있는데 요거 앞에서 했나? 했었나? 아닌가? 나오긴 했는데 어. 개념은 안 이 종 다양성이 커야 되는 이유. 이거 했지? 종 다양성이 왜 높아야 되죠? 뭐의 그물 어. 떨어지려면 그쵸. 대체제란, 쌤, 안 그릴게. 대체제라는 게 존재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을 여기 뭐 적혀 있으니까 할게. 여기도 뭐 메뚜기 있다고 해봅시다. 둘 다 메뚜기를 죽였어. 그럼 어떻게 돼? 여기는 오리도 먹을 게 없어. 죽어야 돼요. 사람 먹을 게 없어서 죽어야 돼요. 멸종이 3개의 종이 멸종해. 여기서는 메뚜기를 없앴어. 그러면은 나머지 2차 소비자라든지 3차 소비자, 최종 소비자들이 대체제가 존재하니까 멸종할 수 있어 없어? 멸종의 확률이 더 많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은 다양할수록 좋다라는 내용이고요. 아래쪽 생태계 평형 조절, 뭐 이거 자주 나오는데 꼭 나오는 문제라고 봐도 상관없는데 이게 나는 어려워하는 이유를 난 이해가 안 가요. 자, 생산자, 1차, 2차 소비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갑자기 1차 소비자가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각각의 상황에서 어떨지 생각해 보면 돼. 생산자의 개체수가 어떻게 될까? 줄어들게 되겠죠. 1차 소비자가 어떠한 이유에서든 갑자기 증가했어. 그럼 생산자는 날 먹는 놈이 많아지니까 줄어들게 된다고. 2차 소비자 입장은 어떻습니까? 많아지겠죠. 왜? 먹을 게 많아졌으니까. 자, 늘어난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 1차 소비자가 줄어들게 되겠죠. 왜? 날 먹는 놈이 많아졌으니까. 그럼 생산자 입장에서는 어때? 나를 먹는 게 줄어들었으니까 다시 증가하겠죠. 2차 소비자 입장에서 어때? 그치? 왜? 먹는 게 줄어들었으니까. 다시 삼각형 맞춰줘, 안 맞춰줘? 맞춰줘요. 생태계 평형이 요런 관계를 가진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앞에서 스라손이랑 눈신토끼 얘기했죠.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이 주기성이 반복된다. 그렇게 해서 평형을 계속 맞추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51페이지 넘어가자. 자, 이런 생태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하지만 이 평형이 깨진다고. 평형이 유지되지 못해요. 자, 파괴가 되는데 이 원인에 있어서 자연적인 원인이 있을 것이고 인위적인 원인이 있다. 자연적인 원인은 자연재해 생각하시면 돼요. 산사태가 일어났어. 그러면은 거기에 있던 생물종들이 많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럼 생태계 평형이 잘 지켜줄 수가 없을 것이야. 산불이 나요. 자연적 산불. 뭐 이런 것들. 태풍이 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만들었나? 아니, 이게 생태 환경에서 자연재해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뭐 생태계 평형이 파괴될 수가 있을 것이고, 인위적이다라고 하면 어떤 값들이 있을까? 우리로 인해서 생태계 평형이 망가지는 거, 뭐 있겠어? 뭐? 자신있게 얘기를 해. 북극곰도 저희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자, 서식지에 파괴가 있을 것이야. 뭐 북극곰 얘기도 좋아요. 우리가 이산화탄소 양을 많이 만들면서 이제 발생한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숲의 파괴라든지 불법 포획과 남획도 좋아요. 뭐 그런 것들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지금. 뭐 환경 오염, 외래종 유입, 무분별한 도시화, 도시화로 인해서 우리가 또 열섬 현상이라는 게 또 일어나죠. 사회에서 배운다면 열섬 현상이 뭐야? 그렇죠?
열이 갇혀져서 열이 빠져나갈 수가 없어서 갇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도 조금 시원해야 되는데 되게 더운 현상을 열섬 현상이라고 얘기하죠. 강원도 가면은 도시화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강원도는 여름철에 시원합니다. 밤 되면 얘기하는 거예요. 밤 되면. 자, 뭐 이 등등등 있다. 여러 예시들이 있는데 한번 좀 그냥 살펴보시고, 아래쪽에 자료 플러스 요거는 좀 많이 나옵니다. 카이바브 고원 생태계 파괴인데 이게 뭔 내용이냐니까 좀 볼게요. 자, 이제 늑대가 너무 많아. 늑대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늑대의 사냥을 허가를 시켰습니다. 총 들고 빵빵빵빵 다 쏴 죽이는 거야. 그랬더니 사슴의 개체수가 어떻게 될까? 늘어요. 왜? 사슴을 먹는 늑대가 줄어들었으니까. 사슴이 쭉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피크를 딱 찍고 쭉 감소해요. 왜? 사슴이 뭘 먹어? 풀떼기 먹는데 너무 많이 없어진 거죠. 지금 초원의 생산량이라는 게 줄어들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생산자의 값이 줄어들면서 사슴의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는데, 그러면 지금 봤을 때 그래프가 이상해요. 사슴의 개체수가 증가할 때 누구도 늘어나야 돼? 늑대가 늘어나야 돼. 근데 늘어났어, 안 늘어났어? 안 늘어났죠. 이 뭐야? 사람 때문에 늑대가 다시 회복이 불가능한 지점까지 갔다, 인 겁니다. 엄청 많이 잡았겠죠. 그지? 요런 걸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생태계 파괴를 할 수가 있어 라는 뭐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자. 자, 이런 생태계 평형을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죠? 보전, 유지해야 돼. 어떤 걸로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까? 자, 천연 기념물 보호종 지정 있죠? 왜 앞이랑 내용이 좀 겹쳐요. 그지? 자, 그 다음에 국립공원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천 복원 사업, 이런 걸로 MB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4대강 사업 해가지고 뭐 욕하는 사람 많았는데, 최종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환경에 뭐 그렇게 안 좋은 값을 주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때 당시 욕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옥상 정원이 있습니다. 이제 옥상 정원을 이용을 해서 아까 전에 열섬 현상 있죠. 요거 조금 완화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국제 협약 보시면 됩니다. 협약 예시들 보시면 생물 다양성 협약, 람사르 협약 똑같이 나온다. 멸종 위기에 처하는 야생 동식물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이런 것들 똑같이 나오네. 그죠? 앞이랑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있나요? 전혀 없다. 이거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퇴하시라고. 알겠죠? 정말로 어려운 내용 없고요. 정말 상식적인 내용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 거야? 낚이지만 않게끔 조심하셔라는 거야. 국어를 잘 하면은 됩니다. 상식적인 내용 얘기하고 있으니까. 알겠죠? OX 있는데 OX 한번 해보세요.